자,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이게 본 수업에 들어가면 유치권 한 2시간 정도 수업해야 됩니다. 유치권만. 저당권은 4시간 정도 수업해야 되는 6시간 정도 분량인데, 그냥 1시간 정도 해서 그냥 2개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볍게. 맛만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전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총설에서는 유치권의 의와 성질. 자, 유치권의 의 320조에 나와 있습니다. 320조. 근데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권입니다. 3교시에 배웠는데 법정담보 물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320조에 정해진 요건이 3가지거든요. 그 3가지가 갖추어지면 그냥 생겨요. 유치권이나 담보 물권이.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유가증권은 빼고 갈게요. 그 다음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채권이 있어야 되죠. 유치권자가 되려면. 근데 채권이 있다고 능사가 아니고 내 채권이 그 물건, 내가 갖고 있는 남의 물건에 관하여 생겼어야 돼요. 내 돈 받을 채권하고 이 물건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결련성이라고 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돈 받을 때가 되었어야 돼.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 3가지 요건입니다. 이 3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유치권이 생겨요. 그냥 법에 의해서. 생겨서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생깁니다. 유치. 유치가 뜻이 뭐냐면은 유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는 거야. 달라고 해도, 소유자가 와서 달라고 해도 안 내어주고 인도,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라고 합니다. 유치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장 가보셨습니까? 유치장. 유치장에 들어가면 나 집에 가야 된다고 보내달라 그래도 안 보내주잖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돈 받는 거거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내어주려. 그래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입니다. 사례를 2개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센터 사례, 그 다음에 임차인 사례. 카센터 이거 차 맡기는 계약이 도급 계약이거든. 도급 계약. 사실 도급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뭐 조금 아셔야 돼. 기본적인 개념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도급이 뭐냐? 일을 맡기는 계약인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완성. 상대방은 그 이 완성의 결과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 이것도 딱 도급 계약이네. 이 수급인, 카센터 사장님은 자동차 수리를 완료해 주겠다고,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다 고쳐지면, 결과가 생기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맺은 거죠. 도급 계약이에요. 근데 수리가 다 완료가 되었어. 그래서 연락이 갔습니다. 고객님 50만 원 나왔습니다. 수리비는. 차 찾으러 오시죠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수리비를 안 준다면 여기는 저절로 유치권이 생깁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연습할게요. 여기는 1번. 카센터 사장님 을은 고객이 맡긴 자동차, 타인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네. 1번 통과. 그 다음에 이 수리비 채권은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느껴지시죠? 자동차하고 뭔가 관련이 있어, 없어? 있지. 그게 결련성이거든요. 있어. 2번 통과. 그 다음에 수리 다 완료했으니까 돈 받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거지. 3번 통과. 됐어. 그러면 유치권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냥. 자동차 유치권이에요. 자동차 유치권이 생겨가지고 수리비 5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하고 차주가 딱 달라고 해도 환환을 거절할 수 있다. 결국 이 차를 찾으려면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50만 원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자동차란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물권으로서 채권의 만족을 보장받고 있는 거야.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임대차를 보자면 을이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임차인인데 임차인도 빌려서 여기다가 이만저만 돈을 썼나 봐요. 임차물에, 건물에. 근데 아까 전세권 공부할 때 전세권자는 물권자여서 그 물건을 직접 자기가 수선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는 못 받는다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요거 고장나면 고쳐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급해서 임차인이 고쳤잖아요. 그럼 수선비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세권하고 임차인의 차이예요. 그게 626조에 나와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1항은 필요비, 2항은 유익비예요.
아까 전에 전세권에서는 310조에서는 필요비 조항이 아예 없었거든. 근데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도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은 임차물 고친다고 필요비 막 수선비를 지출했을 때는 지출 즉시 달라고 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달라고. 내가 고쳤으니까. 유익비를 썼을 때는 또 어쩌고 저쩌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임대차 들어왔을 때 또 배우기를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에 을이 필요비로 유익비로 한 200을 썼다 칠게요. 그럼 2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채권이에요. 채권. 금전 채권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임대차가 끝이 났어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만 싹 돌려주고 누가 고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고쳤네 하고 200만 원을 안 주는 거야. 안 주면서 기간 끝났으니까 건물 비워달라고 돌려달라고 막 한다면 이 사건을 여기다 또 넣어볼게요. 유치권이 생기는지. 일단 이 임차인은 갑의 건물, 남의 건물을 뭐하고 있다 지금? 점유하고 있죠. 1번 통갑. 그 다음에 요 돈들도, 요 돈 받을 채권도 이 건물 자체를 수리하느라고 개량하느라고 들어간 돈이니까 요 채권하고 요 물건도 뭔가 관하여라고 하는 뭔가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이네. 결론성이 있어요. 인정돼요. 그리고 임대차 끝났으니까 돈 받을 때는 진작에 왔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거야. 1, 2, 3가 통과되었으니까 얘한테도 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죠? 유치권이 저절로 생겨요. 법에 의해서. 저절로 생기지. 그래서 20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이 임차 건물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 그래도 안 비워주고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거지. 그건 불법 점유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요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음번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 임차인이 이러고 앉았으니 다음번 임차인이 생길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압박감을 느낀 갑이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고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200만 원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거죠. 담보물건. 이런 방식이에요. 됐습니다. 두 가지 사례 가지고 좀 더 공부해 볼게요. 이때 단어 하나 배울게요.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란 말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피담보채권. 이 피자가 뭐냐면 이 피자 한자 피자 아닙니까? 피가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 치면 수동태 같은 느낌인데 BPP 이런 거 좀 아시죠, 여러분들? BPP 뭐뭐 되다 이런 거죠. 피담보가 뭘까요? 그러니까 피담보되는 채권 이거. 살해되었다를 뭐라고? 살해되었다. 피살. 납치가 되면 피랍. 습격받으면 피습. 공격받으면 공격되면 피격.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피는 뭐뭐 되었다. 이번에 뭐 국회 뭐 피검기관 이렇게 하죠. 검사를 받고 있는 기관. 뭐뭐 되었다. 수동태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by 유치권. 아시겠어요?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자동차를 유치함으로써 요 돈을 확실하게 받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얘기한다고. 피담보채권.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근데 피담보채권은 좀 알아듣겠는데 담보채권은 뭐예요? 이렇게. 담보채권하고 피담보채권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죠. 이 단어는 어디서 들으셨대? 어디서 보셨죠? 이렇게. 자기가 어딘가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보셨을 거라고.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있고 담보되고 있고요. 담보해주는 것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담보 물건, 담보해주는 물건에서 채권은 담보되고 있는 거지. 담보채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담보채권이 아니라 담보 물건이 있는 거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피살자 이런 말이 있죠. 피자 떼고 살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피랍자 이런 말이 있어도 랍자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 단어라니까 이런 단어는. 그러니까 담보 물건에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 이런 소리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이거 피담보 이거 세 글자 떼고 읽으시면 돼. 그냥 채권 이렇게 읽으시면 돼. 채권. 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성질 여기 좀 지우고 가야 되는데 어디 낙서를 많이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네요. 성질을 좀 볼게요. 이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했어요. 반대말은 뭐더라? 약정, 계약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법에 이 1, 2, 3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생기는
법정 담보 물건이고요. 그 다음 담보 물건의 두 가지 효력. 우, 유 중에 유치하는 힘은 있어도 우선 면제 이것들을 경매해서 50만 원을 200만 원을 배당 절차에서 남들보다 먼저 받아가는 그런 힘은 없죠. 우선 면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통유성 네 가지 부, 수, 불, 물 중에 이 중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위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나씩 연습해 볼까요? 부종성 50만 원 다 받으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뭐 한다? 소멸한다. 부종성.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은 팔고 싶으면 무엇과 함께 팔아라? 채권과 같이 팔아야지 채권은 안 팔고 유치권만 팔고 사고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성질 뭔 성이에요? 수반성. 그 다음에 이거 5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2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이 자동차 이 건물을 계속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무슨 성질? 불가분성. 그러니까 돈을 반 받았다고 물건을 반 동강돼서 내어줄 필요가 없고 물건이 두 개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여도 불가분이야. 돈 다 받을 때까지 두 개를 다 유치할 수 있어요. 돈 반 받았다고 한 개는 내어주고 한 개는 유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불가분이에요. 다 받을 때까지 모조리 다 유치해버릴 수 있고요. 물상대위. 요게 화재로 다 없어져가지고 유치권이 없어졌는데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탄다네. 보험금을 압류를 넣어서 거기로부터 우선문제 받아가는 성질. 물상대위성은 없다. 원래부터 뭐가 없다 얘는? 우선 변제받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성립요건 다시 한번. 유치권 성립요건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돼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돼요. 돈 받을 때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씩 좀 요건을 검토해 볼게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남의 물건을 점유한다. 남의. 이때 타인에서 논점이 있어요. 그게 꼭 내가 유치하고 있는 물건이 나한테 돈 안 주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이어야 하느냐? 안 그래요. 채무자 물건이어도 되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이어도 됩니다. 여기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이 차는 차를 맡긴 채무자의 물건이 맞아요. 유치권 대상이에요. 근데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이 차의 주인은 병이에요. 요 갑이 병한테서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고장을 낸 거야. 그래서 수리센터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얘 둘이 했으니까 수리비를 지급해야 될 채무자는 갑이에요. 하지만 이 갑은 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지. 그래도 카센터에서는 수리를 완료하면 수리를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자, 이 물건은 채무자의 물건인가요? 제3자의 물건인가요? 제3자. 여기서 말한 제3자라 하면 뜻이 뭘까요? 누가 아닌 자? 채무자가 아닌 자의 물건이야. 채무자가 아닌 자의 물건이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고쳤는데 수리 못 받으면 유치하는 거지. 유치권 행사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차주가 찾으러 왔어. 그거 내 차입니다. 라고 213조 빨리 외우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그랬죠? 213조가 뭐더라? 소유물 반환 청구. 자, 차의 소유자는 자기 차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지. 하지만 단서조항에 얘가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점유할 권리가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뭘까요? 유치권이야. 유치권으로 거부가 됩니다. 유치권도 물권이에요. 절대적 권리예요.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차준지 아닌지는 우린 관심 없고 고쳤는데 수리비 못 받았으니까 못 내어드립니다. 빨리 친구분한테 수리비나 주라 그러세요. 그러면 라고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의 행사를 이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차 주면 때마침 잘 오셨네. 50만 원 줘요. 그건 안 되지. 채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다? 채무자. 저 차주가 나한테 차 맡긴 거 아니잖아요. 수리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차주는 이 물건의 소유자일 뿐이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쪽으로 50만 원 달라고 소송 걸면 패소합니다. 여기선. 돈 받을 권리 없습니다. 다만 물건을 안 내어줄 유치권이 생길 뿐이지. 그럼 차주는 이 차를 찾고 싶어서 자기가 채무자가 아닌데도 돈을 줘버릴 수도 있어 없어? 차를 찾기 위해서요. 있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거든. 내가 달라고는 못해도 제3자가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하고 받지 그냥. 이렇게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돈 받았으니까 유치권 없어지고 내어주면 되지. 그럼 얘는 얘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수리비 줬잖아. 돈 내놔. 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3자 소유 물건도 괜찮다. 근데 이건 안 되지. 자기 물건은 안 되지. 자기 유치권자 자기 물건. 자기 물건을 유치를 해? 이게 내 건데. 야, 돈 가져와. 이거 안 줘. 이렇게. 자꾸 자기 거를 들고. 그럼 얼마나 제가 불쌍해 보여. 미친 것 같고.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타물권이에요. 남의 물건을 유치해야지 그 애가 압박감을 느끼지. 내 거를 들고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 뭐 대체 어느 바보가 자기 물건을 유치하고 앉았냐. 바보라서가 아니고요. 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면 이게 네 건지 내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내 건데 유치권 주장한 거지. 내 건데. 내 건 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깨졌지. 유치권 안 된다고. 나중에 표기를 할게요. 어쨌든 자기 건 안 됩니다. 남의 것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이 물건은 자 질권은 동산만 대상으로 한다 그랬고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냥 물건이야.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지. 그래서 제가 예를 두 개 갖고 온 게 동산 유치권 하나, 부동산 유치권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가리지 않아요. 다만 자 우리 공시의 원칙에서 동산에 관한 물건 공시하는 수단은 점유이고 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공시하는 수단은 등기라고 해서 공시 수단이 다르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안 그래요. 유치권은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 안 해요. 등기부에 안 올라와요. 등기부를 아무리 봐도 유치권이 공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점유하는 거예요. 그냥 점유해서 내가 유치권자라고 공시하는 거지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플래카드 걸어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다. 당 현장은 공사비 미불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안내문으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건물 등기부에 유치권 이름을 못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가 유치권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정상적인 공시 방법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울분을 토로하고 있더라요.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유치권의 핵심이에요. 점유를 해야지 유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갖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점유에서 뭔가를 배웠는데 점유에는 직접 내가 갖고 있는 직접 점유 말고 간접 점유라는 걸 배웠죠, 여러분들? 간접 점유도 엄연히 점유거든. 유치권자가 하는 점유는 간접 점유여도 무방합니다. 이렇게요. 카센터에 갖고 있는 거 말고 카센터 수리 못 받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 계속 수리를 맡기는 차들이 밀려 들어오고 장소는 협소해서 을이 인근 주차장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다가 차를 이렇게 맡겨놨어요. 물건을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해요.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 맡은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차를 맡겨놨으면 얘가 점유하고 있죠. 그럼 얘는 점유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요? 하는 거죠? 이 점유를 뭐라고 표현해? 이 희미한 점유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간접 점유. 이 사람이 하는 점유를, 선명한 점유를 직접 점유라고 했으니까. 얘는 점유를 잃은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유치권 계속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조문이 있었어요.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OX? X. 보관시키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지. 저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하는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 불법 점유자에게는 유치권 인정 안 해줘요. 320조에 나오는데요. 1항이 아까 전에 1, 2, 3, 3개 나오는 거고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점유를 한 사람은 그 물건에다 돈을 쓰고 해서 돈 받을 게 있어도 유치권 인정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불법 행위로 점유한 사람?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점유한 사람이 대표 주자가 누굴까요? 도둑놈이지. 만약에 이거 카센터가 아니고요. 여기를 바꿔볼게요. 도둑놈이야. 차를 훔쳤어요. 불법 행위로 점유를 한 거지. 근데 훔치고 보니까 차가 이곳저곳 손볼 데가 많네. 옛날에 정비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어가지고 기술이 있거든. 그래갖고 뭐 자재 상만해가지고 싹 고친 기념으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소유자가 달라고 할 때 도둑인 주제에 차 좀 관리 좀 하고 타세요. 그거. 근데 도둑이니까 돌려는 줘야 된다마는 하지만 내가 이만저만 돈을 썼으니까 이 돈을 주실 때까지는 일단 못 돌려드립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점유한 사람에게는 유치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점유 자체는 적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점유는 계속돼야 됩니다.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자 동시에 존속 요건이라고 해요. 점유를 잃는 순간 유치권 없어져요. 점유를 잃는 순간. 점유를 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도둑이 또 들었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점유를 잃으면 없어져 버려요. 유치권은. 간밤에 카센터에 도둑 들어가지고요. 도둑이 훔쳐갔어요. 이렇게.
이거는 맡겨놓은 게 아니고 없어진 거야, 점유가. 그럼 얘는 유치권자이다, 유치권자가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점유를 잃는 순간 유치권은 없어지는 권리예요. 소유권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점유를 잃었을 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본권들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들이 그 사람이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없어지거나 지상권이 없어지거나 전세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유치권은 독특해요. 점유, 내 품을 떠나는 순간 뭐 간접 점유 말고 완전히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요건이었고, 두 번째 요건. 핵심인데, 내가 돈 받을 게 있고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유치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채권이 이 물건에 관하여 생겼어야 돼요. 이렇게.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하고 채권 사이에 뭔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라고 말을 해요. 결련성. 이 견자는 당길 견자거든요. 우리 차를 견인하다 할 때 견자예요. 차를 견인하려면 두 차를 이렇게 강한 쇠사슬 같은 걸로 체인으로 묶어야 되죠. 그래야 딸려오지. 그만큼 강력하게 채권하고 물건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련성. 그러니까 단순한 관계 이상의 의미예요. 아주 강력한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련성 이게 유치권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감각만 좀 익혀보겠습니다. 결련성 감각. 이것도 도급계약이거든. 세탁하는 것도. 세탁을 다 완료해 줄 것을 약정하고 완료되면 내가 세탁비를 주겠다. 도급계약이에요. 도급계약. 그래서 세탁 다 됐다고 고객님 찾으러 오세요 라고 왔어. 메시지가, 문자가 왔어요. 저도 왔는데 지금 아직 안 찾았네요. 계속 까먹고 있네요. 찾아야 되는데. 한 벌 아래로 한 벌 바뀌었는데 10,000원이라고 왔어요. 자, 10,000원. 그래서 갑이 양복을 찾으러 갔어. 자기 옷을 찾으러 갔는데 건망증이 있어가지고요. 지갑을 깜빡 놓고 왔네. 지갑을 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단골 세탁소여서 사장님 근데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10,000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좀 주시면 내가 좀 이따 다시 외출해야 되니까 그때 드릴게요. 라고 하면 웬만한 세탁소 사장님을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내어주죠. 외상으로. 근데 이 원리 원칙주의자거든. 안 된대. 자기 사전에 외상은 없고 안은 가져오시라는 거야. 지금 뭐 행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유치권. 이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요 양복하고 요 세탁비 받을 채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련성. 근데 여러분들 느낌에 결련성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네. 그렇죠? 이거 양복 깨끗하게 한다고 들어간 돈이니까 결련성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 생긴다는 거지. 생기기 때문에 이 양복 안 내어줍니다. 안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탁비 채권은 양복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가 된다, 담보된다. 뭐자 붙인다고 뭐해? P. 그러니까 요 세탁비 채권은 양복 유치권에 대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P, 담보 채권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그래서 갑이, 근데 사람이 제가 10,000원 떼먹을까봐 그러십니까? 참, 단골인데 너무 하시네. 드린다니까요. 우리 동 저기 멀어요. 되게 멀어가지고. 근데 지금 나갈 때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된대, 자기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애인 세탁비만 다 모아도 빌딩을 살 거라고 막 그러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얘가 빈정상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돈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저 갔어요. 가가지고 다시 이제 돈 10,000원 가져왔지. 그래서 10,000원을 줘요. 이렇게. 10,000원을 주면 채권이 뭐 하는 거죠? 소멸. 그럼 뭐도 소멸한다? 이 무슨 성이에요? 담보물권의 부종성. 그럼 내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딱 그런 걸 딱 대가지고 내어주다가 참! 그리고 다시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대여금 채권. 그러니까 이 을하고 의 갑이 한 달쯤 전에 이마트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또 이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안 가져와서 지갑을.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50,000원을 빌려서 장 본다고. 아니 10,000원도 외상 안 해주는 사람이 무슨 50,000원을 빌려주나.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 안 되죠. 제가 다 지어낸 얘기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 치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이게 50,000원 빌려준 한 달 전에. 그거 달라고 다시 걸어요. 이 돈 받을 거라고 이거 유치하겠다는 거. 양복을 다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 게 어떤 개념이죠? 결련성. 자, 세탁비 채권하고 양복은 뭐가 있죠?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해도 돼요. 근데 한 달 전에 이마트에서 빌려준 50,000원 받을 채권하고, 근데 이 사람이 지갑을 통째로 갖고 온 게 아니고 10,000원 한 장 들고 왔거든. 그래서 지금 못 받는 장면인데. 그거 하고
얘하고는 뭐가 없다? 결련성이 없다. 양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따라서 요 돈 받을 거라고 요거 유치권 행사하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 볼게요. 세탁비 채권은 양복이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지만 요 대여금 채권, 한 달 전에 생긴 대여금 채권은 양복 유치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결론성은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요거는 본 수업 들어가서 이제 해바뀌고 엄청 자세하게 볼 거니까 요 정도 감각만 익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은 채권 변제기 도래해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되려면 돈 받을 때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돈 받을 때가 안 되었는데 물건을 유치해버린다? 안 될 말이지. 그러면 돈을 줄 때도 안 됐는데 돈을 지금 미리 달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이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요 성립요건 1, 2, 3를 규정하고 있는 320조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물권법 규정인데도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발생을 성립을 배제할 수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갑이 차를 맡기면서부터 부탁을 했네. 사장님, 제가 여기 10년 단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차 수리가 완료되어도 제가 그 수리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카드값도 다 막혀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혹시 제가 수리비를 바로 못 드려도 제발 차는 좀 내어주세요. 유치권 좀 주장하지 말아주세요. 돈은 절대로 내가 빨리 빠른 시일 내로 드릴 테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장님이 아니 10년 단골인데 그 정도 편의는 봐줘야지 하고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치권 성립을 뭐 했다는 거죠? 특약으로? 배제했어. 이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수리를 완료해서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게 할 수도 있다. 특약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효력 보겠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인데 유치권자의 권리는 이런 권리들이 나중에 다 배워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볼 거예요. 유치할 권리, 핵심적 권리. 유치할 수 있죠. 유치가 뭐냐? 유치는 물건에 대한 이것을 계속하면서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뭘까요? 물건에 대한 뭐를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의 다른 말 반환을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안 내어주는 걸 말하죠. 그걸 유치라고 해요. 자, 인도 거절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치권의 행사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힌트는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절대권이야. 대세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거절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거절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 물건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양수인이나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행사됩니다. 내가 유치하는 있는 동안 이 물건이 양도되어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경매가 되어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양수인이나 경락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찾아와서 자기 물건이 약간 달래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절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유치권으로. 돈 받을 때까지.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실 것, 채권을 아무한테나 행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그렇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특정 채무자. 말있죠.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채권은 채무자에게, 물권은 아무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거. 물권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수리도급이에요. 이번에는 수리를 맡겼어요. 갑이 을에게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 집을 수리 완료해서 수리비가 5천만 원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근데 수리 완료했으면 수리비를 줘야 되는데 수리비를 안 주네. 안 주면서 다 고쳤으니까 집을 좀 달래, 돌려달래. 유치권 생길까 안 생길까? 딱 봐도 지금요. 생길 것 같네. 수리비 받을 때까지 물건 안 내어주고 있어요. 이러고 있던 중에 망했어요. 얘. 수리비도 못 주더니 완전 망해가지고 이 집 경매 들어갔어.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매각대금 납부했지.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경락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서 유치권자를 찾아와서 물건의 인도 반환을 청구하고 있어요. 이때 유치권은 절대적 물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경락인에게 행사한다는 게 경락인 보고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건물을 내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경락인이 달라고 해도 나는 못 내어줍니다. 나 돈 받을 게 있다니까요. 라고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채권의 행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경락인에게. 안 되죠. 경락인 5천만 원 줘요. 그건 안 됩니다.
경락인의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는 여기 있거든. 자,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달라 그러면 못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 얘가 내 채무자예요. 이쪽으로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되셨죠 이거?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96에서 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뭔가? 자, 유치권이 뭐냐? 유치권의 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로 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결련성 있는 채권이 나한테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유치라고 하는 것은 점유로 계속하면서 인도,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인도 거절하는 것, 자동차 유치권, 건물 인도 거절하는 것, 건물 유치권 이런 게 막 생길 수 있다. 성질은 얘는 법정 담보 물권이지 약정 담보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 효력은 유치하는 힘은 있어도 경매시켜서 유치물을 경매해서 배당 절차에서 남들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그런 힘은 없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유성 4가지 중에서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 여기 한번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을 따로 보시자면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된다. 이때 타인은 꼭 채무자일 필요가 없다.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도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 즉 유치권자 자기 자신의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다. 그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배우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물건은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유치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 유치권자가 하는 점유는 간접 점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제3자 인근의 주차장에 그 카센터 수리 들어온 차를 보관시켰다, 임치했다. 그때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죠. 점유를 잃은 거다,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다.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하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불법행위로 물건을 점유한 자,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애들은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점유는 계속돼야 한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을 위한 요건이자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를 잃는 순간 이유 불문하고 유치권은 없어져 버린다. 유치권자가 되려면 인정받으려면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하고 물건 사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결련성이 인정이 돼. 결련성 여기 엄청 밑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해 바뀌고 할 건데요. 됐어요. 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임차 기간 중에 각종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그 돈을 받을 채권하고 해당 임차 건물 사이 결련성 인정됩니다. 되기 때문에 비용 상환 안 해주면 임차인은 건물 유치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세 번째 요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은 곧 320조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특약을 해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고요.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를 한다는 것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인도를, 반환을 거절하는 걸 말한다. 누구에게 거절할 수 있느냐? 상대방? 제한 없다. 절대적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유치권의 행사를 해서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달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고 제3자, 채무자가 아닌 물건 소유자라든지 물건을 새로 양수한 사람이라든지 경매 낙찰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달라고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경매와 유치권의 관계. 경매가 되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락인이 찾아와서 물건을 달라고 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해서 못 줍니다. 돈 받을 게 있어서 못 드립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다만 경락인에게 채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권. 자,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은 그래서 질권자, 재단권자가 하는 그런 경매는 아니지만은 채권 변제, 우선 변제는 아닙니다. 우선이란 말 들어가면 X입니다. 일단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매는 조금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경매권 자체는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행사 못해요. 그 다음에 됐어요. 이 정도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유치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점유의 상실.
다른 본권들하고는 달리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권리예요.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의 생명이고 핵심이에요. 성립 요건이자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요 정도. 이거요. 그 다음에 저당권 살짝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을 볼게요. 저당권의 전체, 저당권은 뭐 4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가볍게 간단히 볼 거예요. 자, 저당권 총설. 저당권이 뭐냐? 일단 여기는 이제 칠판을 또 보셔야 되겠죠?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면제를 받아갈 권리가 있다. 여기를 그대로 제가 옮겼어요. 여기다가 그냥 옮겨 붙인 거예요. 분석을 해볼게요. 저당권은 뭐냐면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대. 담보, 부동산을. 그러니까 담보 제공은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때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그림을 이용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예요. 자기가 집이 있으면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돼. 저당권 설정해 주면 돼. 근데 얘는 집도 절도 없어요. 없어. 그래서 큰오빠한테 부탁한 거지. 큰오빠거든. 오빠, 내가 얘한테 돈을 빌리는데 담보 없이는 안 빌려준다 그러네. 네, 오빠 곤란하게 절대 안 할 테니까 돈 확실하게 갚을 테니까 제발 오빠 집 담보로 좀 제공해달라. 언니한테 말하면 안 되고 언니한테 말하면 우리 죽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빠가 오리버리 해가지고 오빠는 돈을 빌린 채무자도 아닌데 자기 집을 담보로 내어놓을 수 있다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보증. 약간 느낌에 물건으로 보증 쓰는 느낌이잖아요. 보증하고는 다른데 저렇게 불러요. 이 물상보증인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라 그래요. 채무하고 책임은 법에서 다른 말이거든요. 채무는 돈을 갚아야 될 의무예요. 의무. 그건 없지. 돈을 빌린 적도 없으니까. 책임은 강제력에 복종하는 걸 말해요. 책임은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중에 을은 오빠에게 돈 갚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오빠가 담보 제공했을 때 채무자는 요 동생이니까 얘한테 돈 갚으라고 해야 돼.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담보 제공한 이 집, 오빠의 집을 경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를 책임이라 그래요.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지. 그래서 경매 당할 수 있습니다. 집. 여동생이 돈 안 갚으면. 그래서 집 날렸죠. 그러면 여동생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죠. 동생아, 네 덕분에 오빠 집 날렸어. 돈 줘.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돈 내놔라고. 언니가 이혼하재. 그러면서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아니면서도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담보 제공하고 이 담보가 모자라면 빌린 돈은 한 2억 되는데 이 집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돼. 그럼 모자라니까 또 오빠한테 또 부탁할 수도 있겠지. 담보가 2개 제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물상보증인 개념 그렇고 그다음 담보로 제공할 때 채무자가 제공하건 제3자가 제공하건 이 부동산들을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 얘한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는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아까 나왔는데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2가지 힘 중에 뭐가 없죠? 유치하는 힘은 없지. 이런 말을 해보세요. 뭘 해야지 뭘 하지라고 말해보세요. 그냥 시원하게. 점유를 해야지 유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점유를 안 하는데 뭔 유치를 하겠어? 유치적 그런 건 없지.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된 제공이라 그랬어요. 제공이니까 유치권하고는 또 다르지. 이건 작정하고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이 저당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계약이에요. 법정 담보 물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정 담보 물권. 계약. 그리고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부동산, 동산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려면은 등기를 다시 186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고 이 부동산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돈 안 갚으면은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아간대.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이 물건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매권이 있어야 되겠지. 이때 경매는 얘가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경매가 아니라 곧장 들어가는 경매. 무슨 경매죠? 임의 경매야.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 저당권이라는 권리 속에 경매권이 내재되어 있는 거지.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하는 경매는 임의 경매다. 임의 경매. 이게 대충 저당권의 개념이에요. 자, 저당권의 성질.
약정 담보물권이다. 법정 아니고 약정이다. 담보물권 두 가지 힘 중에 우는 있되 유는 없다. 없는 이유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담보물권의 통주성 네 가지는 다 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연습해 볼까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무슨 성이에요? 부종성. 이 저당권은 채권하고 같이만 처분할 수 있다. 채권은 처분 안 하고 저당권만 따로 처분은 절대 못한다. 무슨 성? 수반성. 수반성.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 안 사라진다. 1원 한 푼 남아있어도 저당권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불가분성. 그 다음에 이거 건물 멸실되고 보험금 나온다 그러면 보험금 압류 넣어서 거기서 우소음을 받아갈 수 있다. 뭐야? 물상대의성. 부수, 불물 다 있지. 저당권은. 성립. 성립하려면 뭐 계약 아니면 법률 규정이죠. 주로 계약을 통해 지도할 건데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리고 계약이니까 등기해야 되죠. 등기. 186조 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채권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이고 1억이네. 1억. 변제기는 2022년 12월 31일, 이자는 연 6%. 요거 그림이법 책 읽어보면은 요거 2021년 1월 1일 날 빌려줘서 변제기가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에 연 5% 이자니까 1년에 500만 원씩 2년치가 붙으면 대충 원리금이 1억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요 날에 변제기 되면은 채무자는 저당권자, 채권자에게 돈을 1억 1,000만 원을 갚으면 돼요. 갚으면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이 등기를 말소를 해줘요. 저당권자가. 근데 안 갚으면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해서 이걸 팔아버리지, 경매로. 근데 그 사이에 요 건물 주인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갑구에. 주인 달라지는 거 아무 상관 없음. 팔 수 있어, 없어. 달라지든 말든. 팔아가지고 요 순번대로 요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저당권이에요. 근데 보시면, 보다시피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사람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당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무조건 채권자여야 돼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이유가 없거든. 부종성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부를 보시면 딱 보면 채무자가 누군지는 나오는데요. 채권자가 누군지 안 나와요. 여기에 등기부에.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누가 곧 누구일까요? 저당권자가 곧 누구이다? 채권자죠. 100%. 그렇습니다. 만약에 을이 갑에게 채권이 없어. 채권자가 아니야. 채권자가 아닌데 저당권자로 등기를 해놨다면 잘못된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다시 뭐가 없는 사람은 뭐를 가질 자격이 없다? 채권이 없는 자 저당권을 취득할 이유가 없거든. 저당권이 뭔지만 아신다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책에 있는 것 좀 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 채무자가 아닌 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는 있다. 뭐라고 부른다? 물상 보증인. 채무 없이 뭐만 진다? 책임만 지는 자.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절대로 될 수는 없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돼야 된다. 그게 불일치하면 저당권 등기 무효다. 그 다음에 객체. 자, 민법상 저당 잡을 수 있는 건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 근데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권리저당이라고 해서 얘는 물건이 아닌데 저당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한번 들으셨는데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 권리저당. 지역권은 안 됩니다. 지역권은 안 되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그럼 특별법으로 가보면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에는 동산인데도 저기는 등기부 등록부가 있어서 저긴 저당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자, 임목.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라 했는데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광업권, 어업권 이런 물권들도요. 특별법에 인정되는 물권들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광업권자는 광업권을 담보로 접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거지. 어업권.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다시 한번 56페이지 이 그림.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소유권 생길 수 없음. 저당권 생길 수 없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되는 토지의 동쪽 100제곱미터에 저당권 생길 수는 없다.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되는 거는 뭐가 되더라? 오늘 배운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된다. 소유권, 저당권은 안 된다. 토지 일부에. 지분은 다음에 하고요. 뭐 됐고 밑에는. 그 다음에 효력. 저당권의 효력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만 볼까요?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까지 미친답니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이 뭔지도 배우셨고 종물이 뭔지도 좀 배우셨어요? 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압류 이후부터 설정자가 이 부동산에서 수취하는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데 압류가 되고 난 이후부터, 그전에는 미치지 않다가. 뭔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요 건물에요, 부동산에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당 부동산이야. 저당물이에요. 근데 요 건물에 어떤 물건이 부합되어 버렸어. 이 말 알아들으시나? 부합되었으면 별개 물건이에요, 건물의 일부예요? 건물의 일부. 그 다음 이 건물 옆에 뭔가 배와 노와 같은 다른 물건이 하나 있어. 종물. 그 다음 이 물건에서 수익이 막 생기고 있어. 물건에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죠. 이것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이냐 문제인데, 부합물에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겠죠. 미친다는 말은 이게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경매 넣으면 건물만 경매되는 것이 아니고 뭐야? 부합물도 같이 경매된다는 거지. 붙어 있으니까. 종물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종물에는. 미치죠? 종물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이게 부종성이잖아. 그러니까 본체 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었는데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 옆에. 창고 건물 종물이거든. 그럼 창고는 경매가 안 될까요? 나중에 같이 경매될까요? 같이. 부종성, 종물은 주물점에 따른다. 그 다음 과실? 과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건물에 은행이 저당을 잡고 있는데 이 건물이 을에게 임대가 되었어. 을이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게 과실이에요. 법정 과실. 이 100만 원은 건물 주인이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요? 월세 나오는 것은요. 건물 주인이 가져가지. 그렇죠? 저당권자는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넘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압류가 되면, 그렇게 미치게 압류가 되면, 이 얘기를 일단 근데 부합물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부합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복층식 개조 사건. 주상 복합 건물의 7층 소유자 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빌리고 7층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야. 7층이 저당물이에요. 그 이후에 복층식 개조를 해요. 개조를 해가지고 상층부를 만들어요. 복층이기 때문에 실내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 보면 주방, 화장실은 따로 없어요. 밥 먹으려면 밑에 내려와야 돼요. 화장실 가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층부하고 하층은요, 서로 별개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이제 하나의 물건. 그러니까 상층이 하층에 부합된 거야. 자, 다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효력이 미친다고요? 부합된 물건에 미치니까 7층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힘은 상층부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그 말은 상층은 경매가 된다, 경매되지 않는다. 경매된다, 같이 경매된다. 한 덩어리 물건. 그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 복층 같으면 상층을 건축했고, 그 상층 구조를 보니까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어요. 하층 내부에 설치된 실내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고, 상층부에는 별도의 주방시설 없고 방과 거실만 되어 있어요. 밥 먹으려면 화장실 가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층 부분은 하층에 뭐가 되었다? 부합된 거야. 별개 물건이 아닌 거지. 자, 건물을 증축했을 때 증축한 부분이 독립된 물건이 되려면은, 별개 물건이 되려면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구조상으로다 이용상으로 아무 독립성이 없다면 그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 물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버렸다면 기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힘은 부합되어 버린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훗날 국민은행이 7층을 경매에 넣으면 상층부까지도 경매가 되어서 경락인이 낙찰을 받게 된다는 거지. 상층부까지도. 됐죠? 근데 이 뻔한 사건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게, 이게 경매 진행하는 법원이 실수했거든요. 이거 경매 진행할 때 상층부를 경매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층만 평가해가지고 매각을 진행했거든, 경매를. 그래가지고 이게 상층부를 경락인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된 거야. 근데 그거는 법원의 실수예요. 실수일 뿐이지.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법원 실수로 상층부가 경매의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법원의 실수일 뿐이고, 그게 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이 따로 생길 수 없으니까 경락인은 상층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었다는 그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되셨죠? 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거기에 뭐가 부합되면 거기에 효력이 미쳐 안 미쳐요? 미쳐서 같이 경매돼. 종물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 그다음 과실까지만. 아니, 요거 좀 해야 되네. 부합물에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요거 설명드렸고, 요 얘기.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논리를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되는데,
자,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 토지 저당권. 근데 이 토지에다가 우리 병이 쓰레기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요. 무단으로 농사 지었어요. 무단으로 나무 심었어요. 이때 토지 저당권의 힘이 건물에 농작물의 수목에 미칠까 이걸 따지는데 이거는 저게 부합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우리 뭔가를 배웠네. 건물하고 농작물은 항상 토지하고 별개 물건이죠. 절대로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건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 물건이야.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의 힘이 건물의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경매 들어가도 건물까지 가질 수 없어. 경락이는. 농작물도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 거죠.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경매될까 안 될까? 땅과 함께 되죠. 여기에는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단 식재일 때 그렇고 오늘 배운 남의 토지의 병이 지상권이나 토지를 정상적으로 빌려서 나무 심으려고 임차를 해서 정상적인 권원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 나무는 토지의 부합물이다. 별개 물건이다. 별개 물건이니까 그런 나무에는 토지 지상권 효력이 또 미치지 않는다. 뭐 그거 이해하시면 다 되는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실. 아까 잠깐 봤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이 부동산에서 생겨나는 과실, 예컨대 차임 같은데 효력이 미쳐요. 원칙은 안 미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갑소유 건물이야, 이 건물이. 근데 거기 병이 임차를 해서 살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차임 주고 있어요. 이게 과실이거든. 근데 이 건물에는 을이 저당을 잡아놨어요.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걸 팔 생각이야.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저 집을. 자, 그럴 때 원칙. 여기서 나오는 이 저당물에서 나오는 과실인 차임은 집주인이 받아가는 거야?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거야? 집주인이.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과실은 넘볼 수 없지. 그거는 소유자의 몫이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요 갑이 병을에게 빌린 돈을 갚을 날짜를 넘겼어. 넘겨가지고 이행지체에 빠져버렸지. 그래서 을이 저당권을 실행했어. 저당권 실행한다는 게 뭔 소릴까요? 이 집을 경매 청구했어요.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청구를 하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거든요. 경매를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요. 이 부동산 경매 시작했다고 11,000화에 공시하라고. 그래서 촉탁을 받은 등기소가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를 탁 올립니다. 그 순간 부동산은 압류된 겁니다. 처분 금지입니다. 묶어놓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저당권 실행 착수되어서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쯤까지 가면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나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아서 나한테 경매까지 당한 지경인데 이 물건이 생기는 매달 나오는 돈을 그때도 내가 가져갈 수 없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일상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받아가는 게 맞아요. 과실을. 하지만 경매가 시작됐지. 이쯤 되면 저당권자가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 우리가 경매 시작했으니까 집주인은 그 월세 받을 자격 없어요. 그 돈도 우리가 받아 챙겨야 되니까 다음 달부터는 월세 우리 줘요 라고 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언제부터는 미치는 거야? 압류가 되면. 압류가 경매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과실도 가져갈 수 있고 과실을 가져가서 자기 채권 변제 충당하는 거지. 저당권자가. 되셨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 보셨는데 그래도 책을 한번 살짝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채 채무담보로 제공해준 부동산을 통해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 매저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약정담보물권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야. 우선 변제를 받은 힘은 있어도 점유를 안 하니까 유치하는 힘은 없고요. 통유성 4가지는 다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성립에서 계약을 통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때 당사자,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아까 다 보신 거예요. 이쪽은 다 제가 이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복이죠.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보십시오.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도 뭐 여기는 다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요 정도만 맛만 보고 하는 거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이 건물이 저당 잡혔을 때
이 건물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종물에도 미친다.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가치 변형물, 저 집 불타가지고 보험금 나온단다. 수용되어서 보상금 나온단다. 거기에 미치죠. 물상대위로.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뭐 여기 이것도 이 그림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여기도 지금 이 그림 갖고 한 거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아시겠죠?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 뒤로는 나오는 내용들은 안 할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연결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끝. 물건은 요거로 끝낼 거예요. 끝내고 요 정도 맛만 보고 아 그런 거구나 저당권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은 게 다음 주 내용은 이거예요. 어디까지 한 거냐. 지금 우리가 물권산을 뭐 한 거예요. 끝낸 거예요. 첫 번째 산이 총치, 그 다음 물권, 다음번 산, 다음 주에 계약. 계약은 동네 디산처럼 좀 나지막하죠? 약간 만만해요, 여기가 좀. 계약은 총론, 강론인데, 약 6주차, 총론, 7주차, 강론,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여기는 다음 해바뀌고 하면 돼요. 충분해요, 시간은.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물권 바치고 다음 주에 계약법으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